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지영 씨가 해줄 수 있을까요? 사모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회장님이 70살인데도 너무 왕성하세요. 사모님, 하루에 3번씩 혼자 하니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부탁하는 건데.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사모님이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작성해 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6인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입주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마당에서 넘어지셨어요. 겨울이라 땅이 얼어 있었고 아침 일찍 신문을 가지러 나가시다가 미끄러지셨던 거죠.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발목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다며 6주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사모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2년을 혼자 떠돌며 일하다가 이 집에 들어와 비로소 안정을 찾았죠. 사모님과 회장님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두 분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사모님을 올려다봤어요.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사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 나 정말 힘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의 눈물은 계속 흘렀고 저는 그저 수건을 쥔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영 씨, 5년 동안 우리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못할 얘기인데 사모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하루에 3번씩 저한테 요구하세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걸까요? 사모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발목 다쳐서 깁스했는데도 어제도 그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사모님이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 사모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남편을 좀. 지영 씨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사모님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요. 사모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건데 안 될까요? 그날 밤 저는 3층 제 방으로 올라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사모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하루 3번. 70살의 회장님이 하루 3번씩이나 요구하신다니. 깁스한 상태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니.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7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자의 손길, 남자의 온기,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죠. 아니, 잊으려고 애썼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밤마다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호기심도 잃었어요. 70살의 남자가 하루 3번씩이나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정도라면 대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제가 사모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와드리기로.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이 거실 소파에서 졸고 계셨어요. 밤새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도 회장님이 요구하셨던 걸까요? 깁스한 발로 고통스럽게 견디셨을 사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시고 잠시 놀라셨어요. 그리고 어젯밤 일이 떠오르신 듯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젯밤 일 잊어줘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이상한 부탁을.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모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드시다면 깁스 푸실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사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지영 씨. 정말 고마워요. 5년 동안 우리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지영 씨가 아니었으면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괜찮아요, 사모님. 사모님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회장님께 말씀하신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이 서재로 들어가시려는 순간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지영 씨가 저를 좀 도와줄 거예요. 뭘 도와준다는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사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회장님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요? 지영 씨가 정말 동의한 거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지영 씨가 도와주시겠대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3층 제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사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지영 씨, 회장님이 2층 서재에 계세요. 네, 사모님. 정말 미안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각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건가? 되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2층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손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때 안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7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지영 씨, 순애한테 들었소. 괜찮은 거요? 네, 회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 조심하듯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고 그 따뜻함이 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 옆 작은 방,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7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능숙한 손놀림이었고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지영 씨, 천천히 할 테니 긴장 풀으시오.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름답소? 회장님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은 거요?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남자의 무게, 7년 만에 느끼는 그 감각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깊은 키스였어요. 키스가 깊어질수록 회장님의 손길도 더 대담해졌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 감각에 저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오래 비어있던 곳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잠시 쉬신 후 회장님이 다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사모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하루 3번, 70살인데도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길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유가 있으셨어요. 두 번째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옆에 누우셨어요. 지영 씨, 괜찮소? 네,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0분쯤 쉬신 후 다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지영 씨, 정말 아름답소. 저는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옆으로 눕히시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수고했소, 지영 씨.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4시간이 넘게 계속됐던 거예요. 사모님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왜 깁스한 상태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으셨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70살 회장님의 그것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줄기 아래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뺨이 붉어져 있었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어요. 외로웠던 7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동시에 제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사모님의 남편을 68살 여성의 남편을 46살인 제가 대신 상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 하지만 동시에 솔직히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회장님은 부드러웠고 배려심도 있었고 7년간 외로웠던 제게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의 손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7시쯤 사모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지영 씨,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셨어요. 네, 사모님. 어젯밤 괜찮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영 씨.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묘하게 이중적이 됐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가정부로, 밤에는 회장님의 상대로. 일주일에 2~3번 사모님이 외출하시거나 일찍 주무실 때 저는 회장님의 방으로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모님의 깁스가 풀렸어요. 병원에 다녀오신 사모님은 훨씬 밝은 표정이셨고 발목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지영 씨. 정말 고마웠어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깁스가 풀렸는데도 회장님과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사모님도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전보다 더 편안해 보이셨어요. 지영 씨 덕분에 나도 좀 살 것 같아요. 그림 그릴 시간도 더 많아졌고 사모님은 화가셨습니다. 2층에 작업실이 있었고 예전에는 그림 그릴 시간이 별로 없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회장님을 대신 상대해드리면서 사모님은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기묘한 균형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만족하는 것 같았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익숙해졌어요. 회장님의 손길에, 회장님의 목소리에, 그 모든 것에 익숙해졌고 7년간 외로웠던 제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상한 관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도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그저 지금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마당에 동백꽃이 피었고 사모님은 그 꽃을 그림으로 그리셨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건강하셨고 저와의 관계도 계속됐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고 사모님도 밝은 얼굴로 작업실에서 내려오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준혁이가 미국에서 돌아온대요.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준혁. 회장님과 사모님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아들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시라고만 들었어요. 정말요? 몇 년 만이에요? 사모님이 기뻐하시며 물으셨습니다. 5년 만이지. 박사과정 끝내고 돌아온대. 본인 집 구하기 전까지 몇 달간 여기 있을 거래요. 세상에 5년 만에.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국그릇을 더 가져왔어요. 5년 만에 돌아오시는 아들이라니. 회장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아들이 오시면 이 집 분위기가 바뀌겠죠. 며칠 후 준혁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고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모두 현관으로 나가셨고 밝은 목소리로 누군가를 맞이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청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사모님이 큰 여행 가방 옆에 서 있는 남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고 흰 셔츠 차림이었어요. 준혁아, 우리 집 가정부 지영 씨야. 5년째 함께하고 계셔. 사모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자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어요.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익은 듯 하면서도 낯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준혁 씨는 3층 끝방을 쓰시게 됐어요. 짐을 정리하시는 동안 저는 차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준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식탁에는 4명이 앉게 됐어요. 회장님, 사모님, 준혁 씨, 그리고 저. 원래 저는 가정부니까 따로 먹어야 했지만 사모님이 가족처럼 함께 먹자고 하셔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지영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준혁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5년 동안 제대로 된 한식을 못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까 정말 좋네요. 준혁 씨는 생각보다 친근하셨어요. 거만하거나 까다롭지 않고 저를 가정부로 대하기보다는 같은 식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었어요. 저도 매일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데 준혁 씨도 6시 반쯤이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어느 날 아침 준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매일 6시에 일어나요. 커피 드릴까요? 아, 제가 할게요. 준혁 씨가 직접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미국에서 바리스타 일도 하셨어요? 제가 농담처럼 물었더니 준혁 씨가 웃으셨습니다. 학비 벌려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그때 배웠죠. 회장님 아드님이신데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부모님 돈에만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쓸 돈은 제가 벌어야죠. 그 말에 저는 준혁 씨를 다시 보게 됐어요.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검소하고 자립적인 분이셨습니다. 지영 씨는 어디 사세요? 입주해요. 3층 작은 방에서. 아, 그러시구나. 가족은?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줄은 알았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혼자예요.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며 준혁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부엌에서 마주치며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미국 생활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준혁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말투도 웃는 모습도 뭔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아침 청소를 마치고 점심 준비 전까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중학교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준혁 씨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멀리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혁 씨가 들어오셨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지영 씨, 네, 왼손잡이시네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든 왼손을 보며 준혁 씨가 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요. 왜요? 준혁 씨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성함이 한지영 맞으세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제 이름을 물으시는 걸까요? 네, 그런데 왜요? 어느 중학교 나오셨어요? 중학교요. 왜 그러세요? 준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3학년 5반. 이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학년 5반. 30년 전 제가 다니던 반이었어요. 키 큰 체격, 또렷한 이목구이, 정중한 말투.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30년 전의 기억. 준혁아? 제 입에서 나온 그 이름에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영아, 진짜 너 맞지? 30년입니다. 3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을 다시 만난 겁니다. 준혁 씨와 저는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으로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지영이 맞아? 준혁 씨가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응. 박준혁 맞지? 반장하던. 맞아. 나야.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당하고 놀랍고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제가 가정부로 일하는 집에서 그 집 아들로 재회하다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중얼거렸을 때 거실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둘이 아는 사이예요? 사모님이 복도에서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어머니. 같은 반이었어요. 준혁 씨가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럼 동갑이네요? 사모님도 놀라워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는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도 재미있어 하시며 들으셨어요. 준혁이가 반장이었어요. 모범생이었죠. 제가 말했더니 준혁 씨가 웃으셨습니다. 지영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맨날 그림 그렸어. 선생님한테 혼났었잖아. 기억나네. 미술 시간도 아닌데 그림만 그렸다고. 우리는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혁 씨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도와줄까? 괜찮아요. 이거 금방 끝나요. 그래도 준혁 씨가 옆에 서서 설거지하는 저를 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결혼했었어. 남편은 7년 전에 배달 중 사고로. 미안해. 나도 7년 전에 약혼자를 사고로 잃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준혁 씨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거였어요. 그 후로 결혼 생각을 못하고 있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아픔,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3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준혁 씨와의 대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에도 식사 후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중학교 시절 얘기, 지난 30년 얘기, 앞으로의 계획 얘기. 나 반장했던 거 기억나? 어느 날 저녁 준혁 씨가 물으셨어요. 당연하지. 반장만 맡던 모범생. 선생님들 총애받던. 지영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예뻤잖아. 갑자기 나온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평범했어. 아니야. 진짜 예뻤어. 창가 자리에서 햇빛 받으면서 그림 그리던 모습. 지금도 기억나.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옛날 얘기는. 근데 정말 여기서 일하는 거야? 5년째? 준혁 씨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응. 사모님이 잘 대해주셔서. 다른 일 찾아볼 생각은? 사모님한테 정이 많이 들었어. 5년이나 있었잖아. 준혁 씨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지영아, 오늘 시간 있어? 왜? 우리 중학교 가볼래? 망설였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는 집 아들과 함께 외출하는 게 적절한가 싶었어요. 하지만 준혁 씨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고 솔직히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함께 중학교로 갔어요. 30년이 지났지만 학교 건물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운동장도 교실 건물도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여기 3학년 5반이었지. 준혁 씨가 3층 복도를 가리키셨습니다. 기억나네. 내가 항상 앞자리였잖아. 지영이는 창가 자리. 맨날 그림 그렸지. 우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30년 전 우리가 걷던 그 복도를 이제는 40대 중반이 된 어른이 되어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햇빛 받으면서 그림 그리는 거 보는 게 좋았어. 준혁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중학교 때 사실 나 지영이 좋아했어.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고백 못하고 외국으로 갔지.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 준혁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30년 전의 소년도 지금의 남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저는 지금 회장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혁 씨의 아버지와요. 이런 제가 준혁 씨의 고백을 30년 전 첫사랑의 고백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준혁아,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준혁 씨가 손을 저으셨어요. 미안. 갑자기 이상한 얘기했지. 그냥 30년 만에 만나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도 저도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날 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회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고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영 씨, 준혁이랑 중학교 동창이라며? 네. 참 신기한 인연이요.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책상을 돌아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부드러운 눈빛, 여유로운 걸음걸이, 그리고 저를 향한 온기.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영 씨,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며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개월 동안 수없이 잡아본 손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으시면서요. 이게 회장님이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법이 없으셨어요. 언제나 천천히 여유롭게 제가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면서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시더니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오늘 준혁 씨가 고백했다고, 제 첫사랑이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그럼 오늘은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회장님의 말을 막았어요. 괜찮아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제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손이었지만 제게 닿을 때만큼은 언제나 부드러웠어요. 지영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회장님이 속삭이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7년 동안 아무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저 홀로 된 중년 여성, 가정부,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회장님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를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가까워졌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눈을 감고 회장님을 느꼈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에 열기가 퍼졌어요. 회장님,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지영 씨.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손길이 더 깊이 들어왔어요. 좋아요? 회장님이 속삭이셨어요. 네, 좋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천천히 깊게 리듬을 타면서요. 급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러셨듯이 저를 배려하시며 천천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오후 중학교 운동장에서 저를 보던 그 눈빛, 설렘과 그리움이 섞인 30년을 건너온 그 순수한 눈빛이 지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영아, 나 너 좋아했어. 중학교 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떨리면서도 간절했던 그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제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 걸까요? 왜 하필 회장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에 준혁 씨가 떠오르는 걸까요? 그게 즐거움 때문인지, 괴로움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장 벚꽃나무 아래에서 준혁 씨가 저를 보며 수줍게 웃던 모습. 그때 저도 준혁 씨가 좋았어요.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사람의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거칠고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눈을 꽉 감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준혁 씨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운동장에서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다고 했던 그 진심 어린 목소리, 그리고 지금 저는 그의 아버지와 몸이 떨렸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아니, 둘 다였습니다. 몸은 즐거움에 떨고 있었고 마음은 죄책감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저를 배려해 주셨고 부드럽게 대해 주셨고 한 사람의 여자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7년 동안 혼자였던 제게 다시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가요? 준혁 씨의 아버지입니다. 제 첫사랑의 3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지영아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나 너 좋아했어 하던 그 고백이 제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준혁 씨와 저는 연인도 아니었는데
배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지금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혁 씨도 죄책감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한참 후 모든 게 잠잠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제 옆으로 누우셨어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영 씨,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회장님의 손은 저를 감싸 안을 만큼 크고 따뜻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둠 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왜 흐르는지.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둡고 무거운 감정이었어요. 준혁 씨, 오늘 고백했던 그 사람, 30년 전 제 첫사랑, 그 사람의 아버지와 저는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떨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준혁 씨는 지금 3층에서 잠들어 계실 거예요. 제 방과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요. 회장님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드셨나 봅니다. 저는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혁 씨가 제게 고백했을 때 제 가슴이 뛰었어요. 30년 전 좋아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성숙한 남자가 되어 다시 나타나서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회장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째였어요. 처음엔 사모님을 도와드리려고 시작했지만 계속하게 된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회장님의 온기가 좋았어요. 필요로 하는 느낌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택인 줄 몰랐습니다. 만약 준혁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중학교 동창이 아니었다면? 만약 준혁 씨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렸지만 회장님은 깨지 않으셨어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옷을 찾았습니다. 죄송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순된 2마디였어요. 죄송하면서 감사하다니. 하지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잘못된 줄 알지만 동시에 회장님께 받은 온기에 감사했으니까요.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쳐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였습니다. 2층을 지날 때 준혁 씨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잠드신 것 같았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봐, 준혁 씨와 마주칠까봐 두려웠어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층에 올라와 제 방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지금은 피난처 같았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싶었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아니, 주저앉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냥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거울이 보였어요. 창문 옆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달빛이 들어와 희미하게 제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흐트러진 머리, 부은 눈, 볼을 타고 흐른 눈물 자국. 이게 저였습니다. 7년 전 남편을 잃고 5년째 가정부로 일하며 3개월 전부터 고용주와 관계를 맺고 오늘 첫사랑의 고백을 받은 여자.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입었던 옷에서 회장님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빨래 바구니에 던져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준혁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운동장에서 지영아, 나 너 좋아했어 하며 고백하던 모습. 설레고 떨리고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회장님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부드럽게 저를 대해주시고 여자로 존중해 주시던 모습. 두 사람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교차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어요. 5시가 되었어요. 6시가 되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했어요. 6시 반쯤 알람이 울렸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6시 50분쯤 준혁 씨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평소처럼요. 밝은 얼굴로요. 지영아, 안녕.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준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아니야. 잠을 못 잤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돌아서서 계속 요리를 했습니다. 준혁 씨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준혁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혁 씨가 오시기 전에 부엌 일을 끝냈고 저녁에도 먼저 방으로 올라갔어요. 거실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혁 씨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준혁 씨가 물으셨습니다. 지영아,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바빠서. 거짓말이었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준혁 씨를 볼 면목이 없어서였습니다. 저번에 내가 이상한 얘기해서 그래? 미안해. 나도 모르게. 준혁 씨의 목소리가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 씨도 느꼈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준혁 씨를 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부엌 일을 끝냈고 저녁에도 먼저 방으로 올라갔어요. 거실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혁 씨의 눈빛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장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준혁 씨, 그리고 저.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오늘 회사에서 계약건이 잘 풀렸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여보. 사모님이 웃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준혁 씨도 덕담을 건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가정부니까요. 가족의 대화에 끼어들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 오늘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 주세요. 서재에서 마실게요. 평범한 요청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저 차를 달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신호라는 걸요. 3개월 동안 회장님과 함께하며 익힌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라는 말은 밤에 서재로 오라는 뜻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느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밤 또 회장님 방에 가야 합니다. 준혁 씨가 이 집에 있는데도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과의 관계는
제가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사모님을 도와드리려고 시작했지만 3개월째 계속하고 있는 건 제 의지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모님 방에 들어가 잠자리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털고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사모님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지영 씨, 수고했어요. 편히 주무세요. 사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어요. 제 방은 3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가야 할 곳은 1층 서재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11시 반쯤 서재로 갔어요. 모두가 잠든 후에요. 3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46살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범한 면 잠옷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걸 더 좋아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1시가 될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어요. 긴장됐습니다. 준혁 씨가 이 집에 온 후로 회장님 방에 가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시간이 가까워져 일어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복도로 나와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어요. 준혁 씨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무신 것 같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요. 2층을 지날 때 더욱 조심했어요. 사모님 방 앞을 지나가야 했으니까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서재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계신다는 뜻이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책을 덮으시고 일어나셨어요.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부드러운 눈빛, 여유로운 걸음걸이. 오늘 고생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재 안쪽에는 작은 소파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그쪽으로 이끄셨습니다. 함께 앉았어요. 회장님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지영 씨, 네.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제 얼굴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맞추셨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저도 눈을 감고 응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제 입술을 탐했고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 안쪽 작은 침대로 이동했어요. 회장님이 이곳에서 가끔 낮잠을 주무시는 곳이었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았습니다. 회장님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준혁 씨가 3층에서 자고 있고 사모님이 2층에 계시고 저는 지금 1층 서재에서 회장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회장님이 제 옆에 누우시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들어가 쉬세요. 늦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어요. 단추를 끼우고 머리를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렸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 자신의 방문 앞에요. 잠옷 차림이었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준혁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어디서 오는 거야? 준혁 씨가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니 그의 눈빛이 보였어요. 충격과 실망과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서재에서 나와?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뭐가? 지영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지금 어디서 온 거야? 정확하게 말해.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준혁 씨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표정에서, 제 침묵에서 모든 걸 읽어낸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혹시 아버지? 준혁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말조차 하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준혁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쉿. 조용히 해. 사모님 깨셔. 엄마는 알아? 이거? 준혁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뒤로 돌아섰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버지야?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준혁 씨가 다시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뻤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그동안 우리 아버지랑. 준혁 씨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사모님이 깨실 수도 있었고 회장님이 올라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지금? 응. 여기서 얘기할 수 없잖아. 준혁 씨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뒷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뒷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와 나란히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3개월 전부터. 내가 오기 전부터? 그 한마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모님이 부탁했다고? 회장님이 외로워하셨다고? 그게 변명이 될까요? 사모님이 부탁하셨어. 뭐? 준혁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그런 부탁을? 응. 겨울에 사모님이 발목을 다치셨을 때였어. 그때 회장님이 많이 외로워하셨대. 사모님이 그걸 보시고 나한테 부탁하신 거야. 준혁 씨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직접 아버지랑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부탁했다고? 응.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처음엔 거절했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모님이 계속 부탁하셨어. 회장님이 너무 외로워하신대. 자기가 아프니까 회장님한테 미안하대.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도 그렇지.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준혁 씨가 소리쳤어요. 쉿.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준혁 씨가 벤치에서 일어나 앞뒤로 걸었어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야? 3개월 동안? 응. 나한테 고백받고도? 응. 지영아, 넌 그때 뭐라고 했어? 아무렇지 않은 척 했잖아. 웃으면서 고마워했잖아. 근데 그날 밤에도 아버지한테 갔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가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좋아했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뻤어.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랑 이게 뭐야 대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준혁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 지금 행복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가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면 알아.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너 힘들어하고 있잖아. 응. 그럼 왜 계속해? 모르겠어. 그냥 멈출 수가 없어. 엄마한테 부탁받았다고 해서 3개월 동안 계속할 이유는 없잖아. 처음에 한두 번 하고 그만뒀으면 되잖아. 준혁 씨의 말이 맞았어요. 사모님의 부탁은 핑계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이유였지만 계속한 건 제 선택이었어요. 회장님의 온기가 좋았고 필요로 하는 느낌이 좋았고 7년 만에 다시 여자로 느껴지는 게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회장님이 좋았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외로웠어. 7년 동안 혼자였어. 그런데 회장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여자로 봐주시니까 좋았어. 그래서 계속한 거야. 준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외로움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유부남이야. 엄마가 있어. 다 알아.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혁 씨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랑 떠나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뭐? 이 집 나가자.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 다음 달에 회사 들어가. 경기도에 있는 연구소야. 거기 기숙사 있어. 아니면 원룸 얻어도 돼. 너도 같이 가자. 여기서 나가서 새로 시작하자. 준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좋아해.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도 너를 좋아해. 준혁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안 돼? 나는 회장님의 2번째여서 너하고는 어려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정실 부인의 아들과. 이건 아니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만두면 되잖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랑 떠나면 그건 뭐가 돼? 아버지의 여자를 빼앗아간 아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어? 준혁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나는 가정부야. 너는 박사학위 받은 연구원이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중요해. 저는 준혁 씨의 손을 뿌리쳤어요. 미안해, 준혁아. 나는 너랑 갈 수 없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회장님과의 관계를 끝낼 수 없어. 그리고 너와 시작할 수도 없어. 준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그래? 아버지가 더 좋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왜 회장님을 놓지 못하는지,
왜 준혁 씨와 갈 수 없는지 단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회장님과의 관계는 잘못됐지만 준혁 씨와 떠나는 것은 더 큰 잘못 같다는 느낌. 나는 그냥 외로웠어.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회장님도 나도 둘 다 외로웠어. 그래서 서로 의지하게 된 거야. 사랑은 아니야. 알아. 근데 필요한 거야. 서로가. 그게 사랑 아니면 뭐야? 집착이야. 외로움에서 비롯된 집착. 준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아, 넌 지금 스스로를 망치고 있어. 근데도 계속할 거야? 준혁 씨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서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다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정말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좀 그만해. 이제 그 말도 지겹다. 준혁 씨가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제가 불렀습니다. 준혁 씨가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은 회장님이나 사모님께는 말하지 마. 제발. 준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너를 안 봐. 같은 집에 있어도 얼굴 안 볼 거야. 너도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리고 빨리 이 집 나가.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돼. 준혁 씨가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뒷마당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방금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준혁 씨가 알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에게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준혁 씨의 고백을 거절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죄책감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선택했으니까요. 회장님을 선택한 거예요. 준혁 씨가 아니라요. 잘못된 선택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올라 3층 제 방으로 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 했어요. 실제로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지만요. 준혁 씨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니 밤 9시쯤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무거운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준혁 씨가 1층 복도를 지나 회장님 서재로 향하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걸으셨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묵직하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서재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히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큰 목소리. 아버지, 70살에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준혁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하루 3번씩요? 그것도 모자라 가정부까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재는 부엌에서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둔 곳이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어요. 준혁아, 이건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평소의 여유롭고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발목 다쳐서 깁스했을 때도요? 정말이에요? 깁스한 엄마한테 하루 3번씩? 준혁 씨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 같았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아, 조용히 해. 내 엄마가 들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들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한 짓인데. 준혁 씨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나이 좀 생각하세요. 70살이면.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 대화를 들어서는 안 되는데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 엄마가 허락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부탁했어. 더 기가 막히네요. 준혁 씨가 비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쓴웃음 같은 거였어요. 그럼 엄마한테 가야죠. 엄마가 어떤 심정으로 그런 부탁을 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 욕심 채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절박했을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가 서재를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하는 척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제대로 씻기지도 않는 그릇을 그냥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부엌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멈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봤을까요? 아니면 제가 듣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하지만 곧 다시 걸음을 옮기셨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으로 가시는 거였어요. 사모님의 작업실이 있는 곳으로요. 얼마 후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가 사모님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열리는 문 소리.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끝냈어요. 손을 닦고 부엌불을 끄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2층을 지날 때 사모님 작업실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 씨와 사모님이 대화하시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실까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아직도 아래층은 조용했어요.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혁 씨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2층에서 3층으로요. 발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제 방 앞을 지나갔지만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는 소리였습니다. 거칠게 닫으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어요. 평소대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어요. 평소 같으면 사모님이 내려오실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도 사모님도요. 7시 반쯤 회장님이 내려오셨어요. 혼자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설치신 것 같았습니다. 지영 씨, 아침 차려줘요. 네. 저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회장님이 혼자 앉으셨습니다. 신문을 펴셨지만 제대로 읽고 계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 드시기 싫으시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톤이 사라지고 지친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회장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침묵이 흘렀어요. 수저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밥을 몇 숟가락 드시고는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됐어요. 더는 못 먹겠어. 많이 드셔야 하는데. 입맛이 없어요. 회장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서재로 가셨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손도 대지 않은 밥과 국, 반찬들을 치우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사모님의 부탁을 받아들인 것, 회장님과의 관계를 계속한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사모님 작업실 앞을 지날 때였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조용하지만 깊은 울음소리였어요. 사모님이 우시는 거였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멈췄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계속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젯밤 준혁 씨와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사모님, 저예요. 지영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은 이젤 앞에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캔버스는 비어 있었습니다. 흰 캔버스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고 사모님은 붓을 든 손을 공중에 멈춘 채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밤새 우신 것 같았어요. 사모님, 제가 다가갔습니다. 어젯밤 준혁이가 왔어.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붓을 내려놓으시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나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어떻게 가정부를 아버지한테 보낼 수 있냐고.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 계속 물었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사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의자를 하나 가져와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많이 화내셨나요? 화는 안 냈어. 사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물을 닦으셨지만 또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실망한 눈빛으로 날 봤어. 그게 더 힘들더라. 차라리 소리라도 질러줬으면. 그냥 조용히 물어봤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모님의 어깨가 떨렸어요. 준혁이가 날 쳐다보는 눈빛. 그게 너무 괴로웠어. 실망, 배신감,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내 아들이 날 그렇게 보다니. 죄송해요, 사모님.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야, 지영 씨 잘못이 아니야. 사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친 짓을 했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사모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루 3번. 처음엔 참았지.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 사모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침에 1번, 점심 먹고 1번, 밤에 또 1번. 매일 그랬어. 휴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제 손을 잡은 사모님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리게 됐어. 붓을 들면 손목이 아프고 밤마다 지쳐서 아침엔 일어나기도 힘들고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 사모님, 발목 다쳤을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 사모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5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지영 씨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사모님.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울음이 조금 잠잠해졌을 때 작업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준혁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을까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셨던 걸까요? 준혁 씨의 얼굴은 복잡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환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 준혁 씨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렇게. 사모님이 고개를 들어 준혁 씨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준혁 씨가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사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준혁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어젯밤에 화낸 거 미안해요. 나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엄마가 왜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괜찮아. 사모님이 준혁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엄마는 괜찮아. 지영 씨가 도와주셨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이건 잘못됐어요. 준혁 씨가 고개를 들어 사모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영 씨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도 잘못됐고, 아버지가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잘못됐어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자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제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가 있을게요. 지영 씨, 사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업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문을 닫으려는데 준혁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분노는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부엌으로 갔어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사모님의 고통도, 준혁 씨의 분노도, 회장님의 침묵도, 모든 게 제가 만든 결과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모님은 다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고, 회장님은 예전처럼 서재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준혁 씨는 달라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건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뭔가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이해? 공감? 아니면 다른 감정?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한 후였어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3층 제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가지를 가방에 담고 서랍을 정리하고 5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7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행복했던 그때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어깨에 기댄 채로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못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사진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짐 싸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준혁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짐 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응, 떠나려고. 제가 사진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언제? 내일 아침. 어디로?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준혁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를 채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준혁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랑 가자. 이 집 아니라 다른 데로. 준혁아, 우린 안 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얘기했잖아. 우리는. 왜 안 돼? 준혁 씨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책상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나는 지영이가 좋아. 정말로.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어. 엄마 얘기 듣고 지영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더 확실해졌어. 나는 지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랑 같이 가자. 새로 시작하자. 준혁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부드럽게요. 하지만 단단하게요. 이 집 떠나서 우리 둘이서 아버지도 엄마도 없는 곳에서 그냥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안 돼, 준혁아. 제가 준혁 씨의 손을 잡고 떼어내려 했어요. 나는 회장님의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갑자기 저를 끌어당겼어요. 거칠었습니다. 평소의 준혁 씨와는 다른 힘이었어요. 제 몸이 준혁 씨 쪽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키스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준혁 씨의 입술이 제 입술을 세게 눌렀고 들어왔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혁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제 등을 감쌌고 더욱 깊이 키스했습니다. 제 손이 준혁 씨의 가슴을 밀었지만 준혁 씨는 더 세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등이 책상 모서리에 눌렸고 아팠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회장님과의 키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부드럽고 천천히 하셨어요. 제가 편한지 확인하시면서 제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달랐어요. 마치 제가 도망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못 볼 것처럼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준혁아. 제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준혁 씨를 밀어냈어요. 입술이 떨어지며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아, 나 진심이야. 준혁 씨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제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지영이를 좋아해. 사랑해. 준혁아, 나 줘. 어차피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야. 그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 어차피 물려받을 것들이야. 이 집도 회사도 재산도. 준혁 씨가 다시 저를 끌어안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내 거야.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의 목소리만 계속 울렸어요. 따기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어요. 준혁 씨의 뺨을 때린 거였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했고 준혁 씨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생겼어요.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뺨을 감싸며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물건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상속받을 재산이 아니라고. 나는 사람이야.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한테는 욕망의 대상이었고 사모님한테는 대리인이었고 너한테는 상속받을 물건이야? 나는 그게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한지영이야. 46살, 7년 전 남편 잃고 혼자 살아온 여자야.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나는 사람이야. 물건이 아니라고. 지영아, 나는 그런 뜻이. 준혁 씨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나가줘. 제가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달라고. 지영아, 미안해. 나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야.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청이 터질 듯 크게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준혁 씨가 한참을 저를 보다가 천천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싼 채로요. 제가 때린 뺨이 아직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정말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2층 어딘가에서 멈추는 소리. 아마 준혁 씨 방으로 들어가신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냥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이었던 걸까요? 사모님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대리인, 남편의 요구를 대신 감당해줄 사람, 미안해하시면서도 결국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준혁 씨에게는 아버지의 재산과 함께 상속받을 물건, 저는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요?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짐을 더 쌌어요. 서랍에 남아있던 것들을 모두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밤이 너무 깊었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가방 2개가 가득 찼습니다. 5년 동안 모은 게 고작 이것뿐이었어요.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조금,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수없이 바라봤던 천장. 이제 마지막이구나. 내일이면 이 천장을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준혁 씨의 키스가 생각났습니다. 거칠었고 급했고 강제적이었어요. 회장님의 키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원하는지 확인하셨지만 준혁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 어차피 너도 내 거야. 제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예요. 준혁 씨에게도 회장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왜 사모님의 부탁을 받아들였을까요? 왜 회장님과의 관계를 계속했을까요? 왜 제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췄을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7년 동안 혼자였고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고 여자로 대접받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저를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 집을 떠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의 물건이 되지 않겠다고, 다시는 제 자신을 이렇게 낮추지 않겠다고.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컸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내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의 2번째도 대리인도 상속받을 물건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인간, 한지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폐허 같았어요. 하지만 폐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겨울 아침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냉정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46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5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가방 2개를 들고 3층 제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했던 복도, 계절마다 다른 향기가 나던 공간, 5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1층 현관에 도착했을 때 사모님이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밤새 울으신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 흰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봉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손이 떨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떨려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지영 씨, 사모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이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젯밤 말을 잊지 못했어요. 준혁이 했던 말, 그 키스,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설득할게요. 준혁이한테 제대로 말할게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사모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5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그때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양복을 입고 계셨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하나 잘못 끼워져 있었어요. 밤새 주무시지 못한 듯 얼굴이 수척했고 평소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지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지영 씨는 잘못 없어. 회장님이 제게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70살 먹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 인생을 망쳐놓았어.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요하신 것도 아니었고, 저도 외로웠어요. 7년 동안 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5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사모님 발목 다치셨을 때 제가 도와드린 건 후회 안 해요. 정말이에요. 사모님이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어 우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있으면 이 가족이 망가질 것 같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2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혁이 계단을 다 내려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미안함,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뺨에는 어젯밤 제가 때린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영아, 준혁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준혁아, 저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망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나 같은 사람 말고. 정말 좋은 사람. 지영아, 제발 부모님 잘 모시고 화해해. 어제 일은 나도 미안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듯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마당 꼭 염화칼슘 뿌려드려. 사모님 또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약속해줘. 사모님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회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게 봉투를 건네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상한 부탁을 해서 지영 씨 인생을 망쳐서. 아니에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돈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모님이 힘드신 거 알았으니까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다시 그림에 집중하세요. 사모님 그림 정말 좋아했어요. 언젠가 전시회 하시면 꼭 보러 갈게요. 지영 씨, 건강하세요. 세 분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마지막으로 마당을 돌아봤습니다. 겨울에 사모님이 넘어지셨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눈이 살짝 쌓여 있었고 제가 매일 쓸고 닦았던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5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눈물을 식혔고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목덜미까지 흘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겨울 아침이었지만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타면서 마지막으로 성북구 쪽을 돌아봤어요. 저 멀리 박 회장 댁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어요. 봄이 왔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동네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고 70대 노부부 두 분만 계셨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죠. 매일 아침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저녁에는 제 작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복잡하지 않았어요. 가끔 성북구 그 집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더 자주 떠올랐어요. 사모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발목은 완전히 나으셨을까? 그림은 다시 그리고 계실까? 회장님은 여전하실까? 준혁이는 저를 용서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있었다면 모두가 불행해졌을 테니까요. 저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새로 일하는 집주인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땐 뭔가 무거운 짐 진 것 같더니 요즘은 훨씬 편해 보여요.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편 성북구 박 회장 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찾아왔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회장님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좀 생각하시고. 처음엔 회장님이 못 들은 척 하셨지만 준혁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병원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치료를 강력히 권했어요. 70대 남성 평균치의 3배가 넘습니다. 이대로 두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조절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은 처음엔 거부하셨지만 준혁과 사모님의 설득으로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약을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식단도 조절하셨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사모님께 요구하시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3번에서 이틀에 1번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으로. 사모님은 다시 작업실에서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목도 완전히 회복되셨고 손목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오랜만에 붓을 들으니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작품들이 하나둘씩 완성되어 갔어요. 다음 달에 개인전을 열 거예요. 사모님이 준혁에게 말씀하셨어요. 10년 만에 전시회예요. 지영 씨가 격려해줘서 다시 용기를 냈어요. 준혁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모님과 회장님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준혁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었고 두 분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쉽게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보, 미안했어.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사모님께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사모님이 회장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두 분은 그렇게 천천히 화해하고 계셨습니다. 마당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렸습니다. 준혁이 직접 설치했어요. 겨울에 또 넘어지시면 안 된다면서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처럼 염화칼슘도 넉넉히 준비해뒀습니다. 지영이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겨울에 꼭 염화칼슘 뿌리라고 준혁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지? 사모님이 마당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왔어요.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고 밤에 잠도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발신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이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지영아, 잘 지내지? 나는 요즘 소개팅 나가고 있어. 괜찮은 사람 만났어.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 약 드시고 운동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 엄마는 다음 달에 개인전 여셔. 발목도 완전히 나으셨고 모두 지영이 덕분이야.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 가족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모두 행복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모두 행복해. 사모님 전시에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 겨울엔 마당 조심하시라고 꼭 전해줘. 그리고 준혁아, 너도 행복해. 좋은 사람 만났다니 정말 기뻐.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눈송이들이 아름다웠어요. 46살에 참 이상한 경험을 했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7년 전 그 사람을 잃고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없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외로움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면 안 된다는 것.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랑으로 발전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 그래도 사모님께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됐어. 창밖으로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성북구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잘 지내. 겨울 조심하고. 사모님, 전시에 꼭 성공하세요. 회장님, 건강하세요. 준혁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흔적을 지우듯이 과거의 상처도 후회도 잘못된 선택도 모두 눈 속에 묻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평범한 하지만 온전히 제 것인 삶을요. 누군가의 두 번째도, 누구의 대리인도,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그저 한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밤새 내렸고 아침이 되면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처럼요. 저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였어요.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외로웠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던 사모님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과정은 후회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밑에 따봉 모양을 눌러주세요.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없이 기쁘겠어요.
공감하시든 비판하시든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감사 인사와 함께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복잡한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할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타인의 삶과 선택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진실한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